이 수치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통계 성장률 자체가 그게 건실한 성장이 아니고 이러한 그 허수해온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빈집이 한 1억 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은 중국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이제 시각이거든요.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신유대인 이야기 책의 저자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세계 경제 흐름, 주요 어떤 사건들 혹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예, 최근 2주 동안에 벌어진 세계 경제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 한 5개,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뉴스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투자자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기서 좀 균형적인 감각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한번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5월 CPI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뉴스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한때 반짝 환성을 올리면서 특히 테크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우리 한국 주식은 또 빠졌죠. 그 이유가 CPI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근원 CPI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CPI는 4.0%, 근원 CPI는 5.3%. 즉 근원 CPI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사실은 석유 가격이 하락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석유 가격과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그 5%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횡보를 하면서 5% 내외에서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찜찜한 거예요. 그렇죠. 근원이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근원이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근원 CPI가 안 내려가니까 언제 어디서 묵직한 한 방이 터질지 모르니까 하여튼 미국의 CPI는 지금 이런 상태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PI가 큰 폭으로 내려오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난해 3월 이후 계속 올라왔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초로 이렇게 동결 신호를 보냄으로써 일단 시장은 안도하는 그러한 형세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즉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 부양이나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건데요. 우선 최근에는 초단기 금리, 7일물 영래포 금리를 2.0%에서 1.9%로 아주 살짝 내렸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6월 20일 날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1년물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인하가 되면은 이거는 중국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하가 가능한 이유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0.1, 0.2%, 즉 0%대라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의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우선 내수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무역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한 20% 내입니다. 사실상 내수가 중국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으로서는 내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몫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거는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우리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0%대입니다. 지난달에 0.1%였었고 5월 달에 이게 0.2%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중국의 그 인플레이션은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와 있고 심하면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향후에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통화 팽창 정책이 가능한데 이 통화 팽창 정책이라 하면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율을 내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더 풀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여력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지만은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은 일제히 엄청난 유동성, 즉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돈을 풀어서, 즉 부채로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2018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유동성 살포가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은 급격히 돈을 많이 풀었는데 중국은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이렇게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장이 이제 밝지만은 않은 문제가 지금 지방 정부의 부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총 부채는 서구의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한 296% 정도 되는데 이게 유로존이나 미국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수치에 의해도 사실은 이게 비슷한데 올 1분기 말 GDP를 대비해 봤을 때 총 부채 비율이 281%니까 서구에서 집계한 거하고 그렇게 큰 차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섹터별로 나눠보면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가 한 21.4%, 지방정부 부채가 30%, 기업 부채가 167%, 가계부채가 63%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치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 부채보다는 지방정부 부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통계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30%뿐이 안 돼요. GDP에. 네. 중국에 이제 31개성이 있는데 이 수치니까 그렇게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정부의 부채로 이제 눈이 쏠리고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이게 중국 부동산 경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지방정부는 그간 그 주택건설업체들이 집을 질 적에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70년 장기 사용 그 임대해서 집을 짓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의 사유제가 이렇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빌리고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간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의 약 40% 가까이가 이 토지 임대료에서 나왔는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방정부는 세수하고 세입을 맞춰야 되는데 세수가 확 줄어들어서 이제는 연간 한 20-30%씩 지방정부 그 채권을 발행해서 모자르는 이 세수 부분을 메꿔 나가는 이러한 구조적인 이제 취약성이 노출됐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요인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기업 부채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지방정부가 이제 인프라 사업 같은 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이제 자회사격인 지방 정부 융자 기구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게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사업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에 잡히는 부채는 이게 지방 정부 부채로 잡히는 게 아니라 기업 부채로 잡혀요. 아, 그런 게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167%라고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 중에 사실은 상당량이 지방 정부 부채인 거죠. 게다가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은 이거 이외에도 사실 숨겨진 부채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지금 발표한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지금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총부채가 300%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난해서부터 그 부채 축소 정책, 그 디레버리징 정책을 쓰고 있고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효과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간 이렇게 지방 정부의 어떤 성장의 힘으로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지방 정부의 부채를 축소시키면서 지방 정부의 경제가 예전 같지 않게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국의 그 내수 경기에 그들이 목표하는 그 5% 이상의 성장에 대해서 우려 반, 희망 반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중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왜 공사들 있잖아요. 이 공사가 만약에 어떤 빚을 진다고 했을 때 국가 부채로 잡히는, 그러니까 그게 다 국가 부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방 정부, 자기업들, 뭐 지방 정부가 세운 자회사들 이런 것들의 부채, 이게 사실은 지방 정부 쪽으로 합산이 돼야 되는데 기업 부채로 잡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사정은 이게 사실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 자본주의 시장이 강한 거는 모든 건 시장이 판단해주고 시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는 이 평가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31개 성이 있는데 어느 성이 누가 잘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채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지방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됐느냐, 지방의 그 실업률이 어떻게 됐냐, 이걸 다 지표로 매겨서 성적을 내다 보니까 지방 정부로서는 그 지표에 충실할 수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팔리든 말든 그 뭐 신도시 계획 같은 걸 세워서 그 지방 건설업체들한테 그 토지를 많이 해주어야 수익도 많이 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도 늘어나니까, 즉 시장 경제하고 이런 통계 수치하고 이제 괴리를 보이는 거예요. 그간 이제 성장해왔다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게 건실한 성장이 아니고 이러한 그 허수해온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빈집이 한 1억 채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실적, 평가가 관리를 하면 이러한 그런 허구의 가공 성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가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은 중국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이제 시각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중국의 문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를 같이 보려는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빈집이 1억 채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지금 뭐 7만 채 넘어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것도 그렇죠. 화들짝인데, 이런 공산주의 국가는 그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표가 안 되고 이게 숨겨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또 이 중국 그 부채 문제 얘기하면 또 그림자 경제, 그림자 부채라고 해가지고 또 잡히지 않은 그 해외 부채들도 있고 뭐 내부에서의 또 그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중국의 숨겨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참 일단은 심각한 걸로. 예. 네. 자, 그다음에 긍정적인 뉴스의 하나는 세계은행이나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발표한 데에서 기존의 1.7% 정도 세계 경제가 성장할 거다라는 거를 2.1%로 상향 조정하면서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는 올해 경제가 좀 더 좋아질 텐데 그러한 좋아지게 하는 거를 이끄는 힘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기존에는 한 4.3% 정도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는데 올해 한 5.6%로 1.3% 더 성장할 거라고 봤고 미국도 지난 1월 달에는 한 0.5%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0.6% 더 성장해서 한 1.1% 정도 올해 성장할 거다라고 내다보면서 이 G2가 세계 경제를 견인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은 오히려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들이닥쳐서 생각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 보면은 그 올해 하반기에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많은 또 예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 높아지는 거 보면은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긍정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아니, 지금 혼란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잖아.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그 균형점을 찾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를 다 살펴본 다음에 지금의 우리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와 있구나. 그거 이제 각자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거겠지만. 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도상국 14개국이 이미 부도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로 들어갔고 이 미국이 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계속 더 올리면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 한 20-30개국 정도로 부도 파산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미국 주식시장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아직 미국 시장에 풀린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빅테크 같은 데 실적 장세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런 상황들 보면은 물론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지금 펀더멘털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이게 호재일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고 이게 중국이 금리를 내려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분명히 호재인데 그런데 여태까지의 중국의 성장이 부채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더 이상 부채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구조적인 어떠한 경제 성장의 어려움, 즉 옛날처럼 그렇게 두 자릿수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갔고 이제 중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중진국에 더 이제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그 중국 경제 위기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중국 국가 부채는 21%밖에 안 돼.
얼마나 건전해. 그러니까 다른 데서 터져도 국가가 다 막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방 정부 부채라든가 뭐 이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합치면은 이게 또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우선 그러한 부채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그 공동부유 정책을 쓰면서 그간 민간 기업들한테 실어줬던 힘을 지금 좀 분산시키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의 정신을 좀 훼손시킨다고 그럴까? 그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러한 허수의 경제 성장이 일어날 정도의 이런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즉 통계 경제하고 실물 경제하고 이 따로 노는 괴리, 이거를 잡지 못하면 중국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사실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공동부유로 가면서 사회주의 정책은 계속하지만 그렇게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경제 성장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여튼 계속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예전에는 그 국유기업이나 민간 기업을 시진핑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이렇게 억누를 수도 있다고 봤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지금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경제 주체 선봉은 민간 기업이라고 이제 다시 스탠스를 좀 바꾸긴 했지만, 하여튼 중국 경제는 좀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하하고 경기 부양하는 것도 얼마나 안 좋으면 뭐 그런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여튼 또 장점은 지금 저렇게 인플레이션을 훌륭히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통화 정책을 쓸 여력이 많아요. 그거는 또 굉장한 장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